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그러니까 비토 후보가 이재명 47, 윤석열 44였습니다.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 기본소득을 그래서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겁니까? 만나는 겁니까?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응답률이 정말 제가 이 여론조사 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입니다. 최악. 민주당이 163곳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22곳이 이미 접전 또는 열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국내 유일 총선 특강 1타 강사 안일원의 총선 전략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정치의 숲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유익하면 삼천리 금수강산에 널리 전파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사정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제1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를 찾아라라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기억의 사다리 올라타기 위해서 어떻게 강렬한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사례를 캠페인에 또 마케팅 전략에 차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전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선거는 우리 후보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단단한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지난 시간에 다뤘었고요. 오늘은 역대 최소 격차로 승부가 갈린 제20대 대선을 복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20대 대선을 복귀해 보면 내년 총선판이 어렴풋이나마 보일 텐데 최소 격차로 갈린 대선 졌지만 잘 싸웠다는 민주당이나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의힘이나 양측 모두 대선 백서를 내지 않은 아주 희한한 선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작년 대선을 복귀해보고 그 대선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총선 판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디데이를 제가 3개를 적어놨습니다. 맨 위에 디데이가 D-101, 두 번째 161, 세 번째 281일 3개의 디데이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D-101일은 10월 13일, 올 10월 13일 기준으로 101일이 남았다라는 취지입니다. 저 10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가 공개 장소, 뭐 지하철역이나 뭐 터미널, 사거리, 상가 뭐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호소와 캠페인용 명함을 배부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내년 4월 총선으로부터 180일 전 10월 13일로부터 지금 오늘로 101일 전인 이제 이 디데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월 13일 전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은 벌써 어떤 선거 전략이나 컨셉 그리고 캠페인용 명함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끝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D-161일은 올 12월 12일 기점으로 오늘이 161일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2월 12일은 아시다시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외백연 수막, 뭐 명함, 어깨티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등 이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캠페인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12월 12일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까지는 이제 281일 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첫 방송 기념으로 제가 최근에 낸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3권을 특별 사은품으로 걸고 최초의 사례를 찾는 3가지 퀴즈를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상품에 하나만 정답을 맞추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2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권은 약속대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깜짝 퀴즈를 드리고
이 나머지 2건을 역시 오늘 특별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증정할 예정입니다. 0.73%포인트 헌정 사상 최소 격차로 승부가 갈린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도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만큼 정치와 민심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작년 대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정당이나 각 후보들께서 내년 총선 전략을 설계를 하셔야 될 텐데 욕지 미래 선찰 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실린 말인데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살펴라. 천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복귀하지 않고 1년 후에 있을 총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따라서 오늘 대선을 간략하게나마 좀 되돌아볼 텐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5차례 대선이 이제 대략 1에서 3%포인트 격차로 운명에 갈린 그런 굉장히 접전 이제를 치렀던 대선 사례를 지금 적어놨는데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5대 대선 때는 박정희 후보가 1.5%포인트 차이로 윤보선 후보를 꺾었습니다. 97년 IMF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1.53%포인트 차로 이해창 후보를 눌렀죠. 16대 대선 2002년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역시 2.33%포인트 차로 이 반집 승부로 이해창 후보를 눌렀습니다. 18대 대선은 3.53%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작년 대선은 0.73, 약 24만 표 차. 헌정 사상 최소 격차로 5년의 국정을 담당할 정권의 운명에 갈린 그런 긴박한 선거였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께서 이재명 후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그 0.73 반집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선에서 졌을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요인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모든 선거는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도가 거의 모든 선거에 거의 한 7, 80% 때로는 뭐 90% 이상을 좌우하기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구도를 어떻게 잘 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덧붙여서 이 선거에는 이제 3요소라는 게 패자가 됩니다. 첫째 구도, 둘째는 인물이죠. 인물 경쟁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최소한 경쟁 후보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도덕성, 철학, 어떤 안목, 뭐 정치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로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미래 비전이나 어떤 정책 어젠다, 담론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를 토대로 막판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중간층, 부동층을 대세적으로 견인하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전 과정이 이제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5년마다 치르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모든 선거가 거의 회고적 심리와 어떤 미래지향적 기대감이 충돌하는 그런 선거 양상을 띄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삼척동자라도 작년 대선은 정권 심판 또는 정권 심판 구도를 미래 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프레임이 충돌하는 그런 선거였을 텐데 결국 정권 심판 구도가 미래 비전 전망적 투표를 우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이제 선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접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권 심판 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정서가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 정권 심판 구도를 어떤 미래 기대감으로 실현하는 게 제1의 어떤 선거 전략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 먼저 구도를 좀 살펴보면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총 작년까지 6차례 대선을 치렀습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2번 있었고, 작년까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선이 4차례 있었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97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사례, 2사례가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고요. 나머지 4차례는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 재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임기 5년차 3, 4분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긍정률이 28%에 불과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낮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거에서는 노무현 박근혜 후보가 정권 심판 구도를 상쇄하는 어떤 미래 기대감, 미래 비전으로 결국 재집권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나머지 4차례의 선거는 정권 심판 구도가 관통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도와 관련해서 2번째 좀 그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원래 조사를 했던 그 프레임 공감도 조사인데, 3월 마지막 대선 직전 마지막 공표 조사죠. 3월 1주에 정권 교체에 공감한다가 52%,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가 38%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조사 역시 대체로 정권 교체 공감도가 과반을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은 뭐 40% 안팎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을 치르면서 각 정파나 후보들이 정권 교체, 정권 심판풍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나 캠페인이 전개가 되었어야 될 텐데, 반면에 또 민주당의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높은 긍정률입니다. 역시 3월 마지막 공표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이 저희 조사 기준으로 45%를 기록했습니다. 앞에 한국갤럽이 임기 5년 차 3, 4분기 역대 대통령의 긍정률을 정리하는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37%로 역대급 긍정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대선 직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저희 조사도 45%까지 치솟았고, 대선 직전 마지막 공표조사에 저 9개 기관들의 긍정률 평균치 역시 45.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권 말 대선 직전에 역대 대통령들보다 긍정률이 거의 10에서 20%포인트가량 높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인물이나 정책 캠페인에서 상대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정권 심판풍을 잠재우고 어떤 미래 비전, 미래 기대감으로 전망적 투표로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거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역대 대선, 그러니까 재집권에 성공한 18대 대선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작년 대선 직전의 당시 대통령의 긍정률과 여야 후보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 18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그 대선 직전 마지막 공표조사의 긍정률은 국정지지도 데이터는 한국갤럽 데이터를 차용을 했는데요. 2012년 12월 12일 마지막 갤럽 조사에 이명박 대통령 긍정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새누리당은 이 경제민주화, 뭐 복지 이런 어젠다를 선점하면서 결국 정권 심판의 어떤 실효성,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뭔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취하내는 성공한 거죠.
반면에 작년 대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공표된 조사도 45% 정도였고 갤럽 마지막 공표 조사의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 역시 45%였습니다. 저희 조사도 45%였고요. 45%의 박근혜 후보가 22에서 이명박 대통령 긍정률이 22%에 불과했지만 실제 51.6%, 약 30%포인트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재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작년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이 거의 모든 조사에서 직전 45% 수준을 기록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5%만 끌어올렸다라면 50%로 무난히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해서 2.8%포인트 끌어올린 수준에 이제 그쳤습니다. 결국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 또 후보의 어떤 도덕성이나 리스크, 신뢰성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그런 대표 공약마저 실종되면서 결국 작년 대선이 간발의 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 승기를 넘겨주는 그런 선거로 귀착됐다. 다음으로 이제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대선 직후에 한국갤럽이 대선 사후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480명 중에 이 이유를 제시한 375명의 중에 81%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신뢰성, 도덕성, 자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권 심판 정서가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정권 교체를 꼽은 응답은 6%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와 무관한 민주당이 싫어서를 꼽은 응답은 5%, 기타 사유는 굉장히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자질이나 도덕성, 신뢰성을 꼽고 있다라는 거죠. 꼽았다라는 거죠. 유사한 조사는 또 있습니다. 역시 대선 직후에 EAI 동아시아 연구원이 패널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지난 대선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가 뭐냐라는 질문을 1순위, 2순위로 던졌는데 1순위, 1, 2순위를 합친 단독 이슈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약 39%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이슈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게 예를 들면 서울 지역 투표로 나타나죠.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강벨트에서는 강서구를 빼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강북권의 중심 종로, 중구, 용산, 성동까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의 뿔난 민심도 작년 대선에 특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통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반면에 단독 이슈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꼽고 있지만 이 각종 영향을 미친 이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슈 1, 2순위를 합치면 부동산 정책 실패 39%보다 약 16% 높은 55.5%로 나타났고요. 역시 윤석열 후보도 각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성, 리스크, 말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스크를 꼽은 응답이 대략 한 4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한국갤럽 조사나 이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 사후조사를 토대로 할 때도 결국 작년 대선에서 어떤 정권 심판 정서나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가장 큰 어떤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물 세 번째 곡인데요. 저희가 21대 총선부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이라는 조사를 도입해서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는 역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8차례 저희가 마지막 공표조사까지 8차례 조사를 했는데 8회 조사 평균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그러니까 비토 후보가 이재명 47, 윤석열 44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반감이 두 후보 모두 40%대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역대급이고, 그래서 뭐 외신에서도 또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민주화 이후 정말 35년 만에 가장 불쾌한 선거다. 이런 뭐 평가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떤 그런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높았던 선거고, 역시 그 반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그 배우자 관련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그게 마지막 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 구도를 정립하는데 민주당이 실패했다. 두 번째로 이 인물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책,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2002년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정말 정권 심판국 풍이 높았고, 그 다음에 정권말 현상, 뭐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오만 그런 이제 리스크에 김대중 정부가 거의 뭐 레임덕에 빠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한 2002년 대선을 돌아보면, 예를 들면 지역구도 타파, 행정수도 이전, 이런 굵직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결국 그 정책을 주도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죠. 2007년에는 747이 있었습니다. 뭐 한반도 대응이나 기억이 나시죠? 201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뭐 복지 확대, 이런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하면서 결국 어떤 미래지향적 어떤 기대감, 비전들을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결국 재집권에 또 성공했죠. 2017년 대선은 권력기관 개혁, 뭐 이런 이제 그 공수처 설치, 이런 또 굵직한 정책들이 제시됐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선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대표 공약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공약이 있습니까? 우리 김민주 후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도리질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우리 이 윤 국힘 후보 기억나세요? 저는 이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명을 씹는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정말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뭐 지역 소멸, 인구 절벽, 정말 청년의 위기, 이런 엄청난 그 담론과 어젠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약들은 기억에 남는 공약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의 그런 쇼츠 공약, 동네 공약, 놀이터 주차장 신설, 이런 정말 구의원급 선거였다라는 혹평마저 받았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차별성에서도 이 어떤 그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품이 있죠. 우리 이기자 후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기자 후보. 기억이 안 나시죠? 이 기본소득을 그래서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겁니까? 만나는 겁니까?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제가 2021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직후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석 달 동안 민주당 시도당이 주관한 아카데미에 총 20차례 정도 출강을 했습니다. 대략 수강생이 대략 한 뭐 최소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뭐냐, 1호 공약이 뭐냐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히 답변하는 민주당 출마자가, 지방선거 출마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꺼냈다가도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복기를 해보면
정말 뭐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1년 3월 29일 그러니까 민주당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한 석 달 전쯤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가 출범합니다. 경기본부를 출범으로 17개 시도의 광역 국민운동본부가 다 출범을 완료했고 이때부터 기본소득을 전방위적으로 확산 전파시키기 시작하죠. 또 그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는 뭐 도 예산을 써서 기본소득 박람회도 개최하고 뭐 외신에 또 유료 광고도 개최하고 굉장히 이 기본소득에 공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하면 바로 기본소득 연상될 정도로 정치 마케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해왔어요. 단연간. 그런데 2021년 7월 3일 저 때가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이 막 시작된 직후입니다. KBS 주간 예비후보 첫 토론회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쟁 후보들의 이러저러한 어떤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목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다라고 한 발 빼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큰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을 계속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7월 22일 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소득을 그럼 철회한 거냐라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논란이 이어지니까 7월 22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표 공약 청사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2023년 그러니까 대선 다음 해부터 1인당 연 25만 원, 그다음에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당장 연 2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본소득을 철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역시 이재명 뭐 이런 이제 정서들이 다시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웬걸 12월 1일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제 한 달 후쯤입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한 발을 빼요. 그러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보들이 굉장히 이제 큰 혼선을 일으켰고 어떤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 뭐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시했던 그 어떤 토지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여러 공세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제 한 발 빼기 시작하고 결국 기본소득 본줄기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1월 달에 1월 22일에 또 8대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그 기본소득은 추진하겠다. 그다음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제 어떤 의지를 재천명하는 하고 그다음에 2월 10일 날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는데 역시 거기에 주요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연 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다시 원안이 부활된 거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청년들에게는 연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중앙선거관위의 대표 공약으로 집권 여당이 공약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뭐 대선을 11일 남겨둔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23일이잖아요. 22일이잖아요. 뭐 총선은 13일이지만 선거일 11일 전인 2월 26일 날 작년 2월 26일 날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까 재정상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미루겠다라고 또 한 발 빼요. 그러니까 이 대략 한 1년간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보 기본소득과 관련된 언행을 보면 도대체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단연간 수년간 공을 들여서 그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어필을 시켰는데 거기까지는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막상 선거전에서 어떤 자신의 대표 상품을 버렸다 다시 살렸다 버렸다 살렸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1순위로 우리 한국갤럽 사후조사에서 역시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의 운명을 가른 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가 작년 대선의 운명을 갈랐다. 그러니까 2002년 대선부터 양자구도 선거에서 2014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60~70%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2030 청년, 특히 남성 그룹이 작년 대선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완전 적대 세력화로 돌변했죠. 근데 그 과정이 징후가 이미 2017년, 18년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걸 민주당 역시 저 심각성을 여권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슬라이드 좌측에 그 내일신문 기사가 2019년 3월 5일자 기사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당시 민주연구원의 핵심 관계자가 2020년 4월이 총선이니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 젠더, 청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도 인식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 아직 깊은 연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인데 이미 그 분석에 돌입했고 상반기 중에 분석을 완료하고 대응 전략을 짤 계획이다라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물론 익명 기사지만. 근데 저 기사를 쓴 기자하고 저하고는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는 뭐 수십 번 통화를 했던, 그리고 청년 세대와 관련된 그 기사를 많이 시리즈로 보도했던 기자분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2019년 3월 5일 저런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청년 대책과 관련된 어떤 특단의 그런 묘수가 나오겠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총선이 끝날 때까지도, 그리고 작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청년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대선 때 청년 남성을 버리는 카드로 쓰고 청년 여성 결집에는 대체로 성공하면서 그래도 0.73의 그런 이제 접전을 펼치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저 슬라이드를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2019년 3월) 초에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님들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가 그 총선 관련해서 매월 한 차례씩 발제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의원님들에게 4월 첫 주에 발제하는 그 강의 자료 슬라이드에 저 내일신문 해당 기사를 캡처해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의 총선이 끝날 때까지 청년 대책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만이라도 청년 세대의 어떤 구조적 본질적 어떤 모순, 고통을 심층 분석하고 의원님들끼리라도 어쨌든 청년들의 그 소통과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우리들을 고민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하는 그룹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저 슬라이드를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21대 총선, 그리고 작년 대선, 지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때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청년 대책이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 슬라이드 우측편에 있는 게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자료실에 이제 그 민주연구원이 생산해서 발표하는 저런 이제 보고서나 어떤 그 브리핑 자료들이 있는데, 2017년 12월 7일, 그러니까 작년 대선으로 치면 5년 전에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주거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그 자료집이 올라와 있고, 작년 대선까지 단 한 건의 청년, 2030, 이대남, 청년 세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드러나는 게시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릴 텐데요. 저 내일신문 기사가 그 보도된 날이 2019년 3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한 13개월 전이죠. 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민주연구원의 이사장을 겸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민주연구원 이사장을 맡았던 분이 누굴까요?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전략가로 라는 수식어를 늘 붙이는 분입니다. 지금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분은 제일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약속한 대로 이 당선 지침서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자 민주연구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던 분, 자칭 타칭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전략가였던 분 누구입니까? 아직 답변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I love 바스켓츠 87 이해찬 물음표 크크크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아이러브님께 약속대로 이 당선 지침서 한 권을 수사멜대로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도, 인물, 정책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실수 또는 민주당의 오류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왜 살펴보지 않느냐? 사실 별로 살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잘 못해서 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대선을 복귀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결정적 요인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이후에 당대표를 징계했고 지금도 당원권 정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한 요인은 30대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세대 포위론과 서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AI 윤석열이라든가 뭐 등등 뭐 그가 준비한 그 7개 뭐 무슨 보따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보다 훨씬 역동적인 그런 캠페인을 주도했고 특히 세대 포위론과 서진 정책에서는 또렷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저 세대 포위론의 밑에 있는 그 테이블을 보시면 출구조사의 세대별 지지율입니다. 18대 대선과 20대 대선 정확히 10년 그 10년을 그 시차를 두고 이제 치른 두 차례 대선의 세대별 지지율을 비교해 놓은 건데 오른쪽에 그 증가함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20대에서 18%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30대에서는 20.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20대에서 11.8, 30대에서 15%. 그러니까 두 자릿수 하락, 두 자릿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40대에서 60대 이상까지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10년 전보다 더 지지율이 다 올랐고 이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후보도 박근혜 후보보다 4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50은 민주당, 뭐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의 지지 강도가 강한 그룹이라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60대 이상에서 5.2%포인트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중장년층에서는 지지율이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 30대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승리를 움켜쥐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포위론이 효과가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반박을 하려면 그렇다면 이준석이 아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2030 청년들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 끌어올린 어떤 팩트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별로 제가 볼 땐 나올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서를 안 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서진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역대 보수 정당의 후보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보수정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 중에 2012년 박근혜 후보가 10.5% 최초로 두 자릿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윤석열 후보 이전에는 87년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었는데 작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무려 2.4%포인트 표수로는 11만 6,684표를 더 얻습니다. 박근혜 후보보다. 근데 전국 표차가 24만 7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본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11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뺏어가면서 거기서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22만 표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호남 원적층이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호남 원적층들도 당연히 쌍방향으로 그런 여론을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원적층 역시 호남의 본토의 민심이 저렇게 상당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고, 즉 호남에서 11만 표 친 것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는 민주당에는 뼈아픈 패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긴 가장 결정적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 그리고 서진 정책이 적중했고 주요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이준석에 필적할 브레인 한 명 없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나 어젠다나 이런 캠페인에서 이준석이 이끄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민주당이 압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패인은 뭐냐? 뭐 앞에서 이제 구도, 정책, 인물 사례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단초가 있습니다만은 대선 끝나고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을 한 논문이 별로 없더라고.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접근한 논문은 몇 편 보이던데 정치적으로 캠페인적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근데 2022년 5월 그러니까 작년 대선 끝나고 한 두 달 후쯤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과 실패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까 한번 원본을 관심 있는 분들은 원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한국과 세계 제4권에 이제 실린 내용인데 그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거듭된 말 바꾸기와 책임 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 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그러니까 뭐 당이나 후보도 계속 좌충우돌 하게 된 거죠. 셋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정서가 높다 보니까 그걸 어떤 프레임을 바꾸고 미래지향적, 미래 비전을 주도하면서 회고적 심리가 아닌 전망적 어떤 투표 심리를 더 키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주도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게 작년 대선의 중요한 어떤 과제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을 찍는 것도 정권 교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다라는 굉장히 어정쩡한 이런 캠페인을 워딩을 구사하죠. 그러면서 결국 저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 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저 정치 교체, 정치 혁신 사례로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의 요구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아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 국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책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병구님, 이해찬, 이거 이제 딩동댕은 딩동댕인데 좀 순발력에서 좀 늦었습니다.
어, 아이콘님,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할 말하고 할 일 하면서 국정 성과로 국민께 재신임 받는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정치 행정의 본질은 망각하고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해 어, 깨워져야 할 지역 대결 선거 구도에 매몰된 얄팍한 정략, 영남 후보 우위론 앞세우는 정치하면서 민주당 망한다. 아, 네, 정말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시간에 미흡하지만 제 20대 대선을 간략하게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권력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현재 권력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정권 심판풍과 그다음에 그 정권 심판풍을 우회해서 재집권을 도모하려는 여당의 어떤 그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면서 정말 어떤 빅 이벤트가 치러져야 되는데 작년 대선은 결국 정권 심판풍이 관통하면서 0.73의 그런 어떤 그 격차를 만들어냈고 운명을 갈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아까 앞에서 살펴본 2002년 대선 시점에 김대중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거의 레임덕 수준이었죠. 20%대로 급락했었고 당시 아시겠지만 뭐 온노비 사건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사건 사고들 측근 비리 그야말로 정권말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새정치 국민의 새천년민주당의 재집권은 거의 물 건너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헌정 최초의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인재 대세론을 격파한 노무현 후보가 이 아싸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런 그 팬덤을 형성하고 결국 이해창 후보에 대별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젠다, 이 먼 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큰 굵직한 정책들을 통해서 결국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걸 20년 후인 작년 민주당은 2002년에 노무현 그리고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그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했더라면 지금 어떤 그 전국의 운명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